안 들으면 더 아파. 며느리가 가정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벚꽃 축제에서 사라진 딸을 찾아 헤매던 아버지. 아들의 신혼집에서 들린 비명소리. 문을 열자 며느리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그 여자의 손목에 있는 벚꽃 흉터를 본 순간 초이야, 너였구나. 30년간 찾던 딸이 며느리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되찾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절망적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노량진역 3번 출구를 나서면 골목 안쪽에 민혼의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다. 간판은 햇빛에 발에 글씨가 흐릿하지만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진다. 강민호는 오늘도 앞치마를 두르고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다. 손놀림은 익숙했다. 30년이 넘도록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탓이다. 그의 손등에는 칼자국과 화상 흔적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세월이 새긴 흔적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민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손목에는 분홍빛 벚꽃 팔찌가 매달려 있었다. 강추희, 그의 딸이었다. 민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전 봄, 벚꽃 축제가 열리던 그날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아내는 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호는 잠깐 노점상에서 호떡을 사려고 줄을 섰다. 그 짧은 순간이었다. 돌아보니 아내는 넘어져 있었고 초이는 사라져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수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내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밤마다 울다가 결국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민호는 혼자 남았다. 반찬 가게를 열었다. 손님들과 말을 섞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서면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 강도윤이 서 있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검사복을 입은 도윤은 언제 봐도 믿음직스러웠다. 왜 이렇게 일찍? 민호가 물었다.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서연이랑 이사해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새집 잘 꾸몄다며. 네, 아버지도 한번 오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이 결혼한 건 6개월 전이었다. 며느리 윤서연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외모도 단정했고 말투도 조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짝을 만났다고 축하했다. 하지만 민호는 첫 만남부터 묘한 느낌을 받았다. 서연이 웃을 때 눈이 웃지 않았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그 뒤에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다. 민호는 그 감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서연 씨는 잘 있지? 민호가 물었다. 도윤은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요즘 집 꾸미느라 바쁘긴 한데 아주 잘 지내요. 그래, 잘 됐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도윤은 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이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도윤이 나간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민호는 다시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도윤이 행복해 보이는 건 다행이었다. 초이를 잃은 뒤 도윤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었다. 민호는 도윤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살았다. 도윤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공부도 잘했고 검사가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초이가 사라진 그 자리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 몇 명이 다녀갔다. 반찬을 팔고 포장하고 인사를 나누는 일상이 이어졌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아버지, 이사 다 끝났어요. 내일 저녁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갈게. 감사합니다. 서연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통화를 끊은 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민호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초이에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손목의 벚꽃 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반찬통을 들고 도윤의 새 집으로 향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호의 가슴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서연의 눈이 짧은 순간 차갑게 빛났다. 민호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곧 조용해졌다. 서연이 뒤에서 말했다.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어쩐지 무겁게 들렸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새 집은 깔끔했다. 흰색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에는 추상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도윤의 취향은 아니었다. 서연이 고른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도윤이 안쪽 방에서 나왔다. 넥타이를 풀고 있는 모습이었다. 민호는 가져온 반찬통을 건넸다. 겉절이하고 멸치볶음 좀 해왔다. 냉장고에 넣어둬라. 감사합니다. 역시 아버지 반찬이 최고예요. 도윤이 반찬통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서연이 차를 내왔다. 찻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조심스러웠다. 민호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다. 집이 참 좋네요. 민호가 말했다.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신경 많이 썼어요. 도윤 오빠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잘했어요. 대화는 짧게 끝났다. 민호는 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말할 때는 부드러웠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눈동자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윤이 부엌에서 돌아왔다. 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다. 가게 정리하고 와서 배불러. 너희끼리 먹어라. 그래도 조금만이라도요. 괜찮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집 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다. 도윤과 서연은 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문 하나가 보였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이 어디지? 아, 저쪽이에요. 서연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복도 끝문에 머물러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이 문 앞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사흘 뒤 민호는 다시 도윤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미역국을 끓여왔다. 도윤이 미역국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다시 한번 벨을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출근했나? 민호는 중얼거렸다. 돌아서려는 순간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민호는 몸이 굳었다. 비명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민호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안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있어. 말 안 들으면 더 아파. 서연의 목소리였다. 민호는 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신발 몇 켤레가 놓여 있었다. 도윤의 구두는 없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렸다. 민호는 벽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거실 한가운데 여자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얼굴을 가렸다. 손은 바닥에 짚고 있었다.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주전자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진짜로 쏟는다. 알겠어?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민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호는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여자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호는 숨이 멎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뺨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얼굴이 아니었다. 눈이었다. 여자의 눈동자는 깊은 갈색이었다. 맑고 투명했다. 민호는 그 눈을 알고 있었다. 30년 전 벚꽃 아래에서 웃던 아이의 눈이었다. 초이. 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연이 돌아오고 있었다. 민호는 황급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길 기다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주변을 살폈다.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민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본 여자가 초이일 리 없었다. 30년이 지났다. 초이는 이제 30 중반이 되었을 것이다. 나이도 맞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얼굴은 기억과 달랐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눈만큼은 똑같았다. 민호는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걸음을 옮기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반찬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민호는 방 안에 앉아 사진을 꺼냈다. 벚꽃 아래 초이가 웃고 있었다. 손목의 팔찌가 선명했다. 초희야.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밤이 되었다. 민호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다. 만약 저 여자가 초이라면, 그렇다면 왜 저런 곳에 있는가? 서련은 왜 저렇게 대하는가? 질문은 꼬리를 물었다. 답은 없었다. 새벽 3시. 민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보였다. 민호는 결심했다. 다시 가봐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만약 저 여자가 초이라면 반드시 데려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30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너늘이 집에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거짓이 아니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사진을 꺼냈다. 초이의 웃음이 눈에 들어왔다. 손목에 벚꽃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다. 기다려라. 아빠가 꼭 찾아낼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큼은 단단했다.
민호는 사흘 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단골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다. 방 안에 앉아 사진만 바라보았다. 초이의 얼굴과 그날 본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서연은 민호를 본 것이 분명했다. 경계하고 있을 것이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곧 포기했다. 증거가 없었다. 며느리 집에 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 도윤은 믿지 않을 것이었다. 넷째 날 아침, 민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도윤이 출근한 시간을 계산했다. 오전 9시쯤 되면 집에는 서연만 있을 것이었다. 민호는 반찬통을 챙겼다. 겉으로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가져다주는 시아버지였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손에 땀이 났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서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반찬 좀 가져왔어요. 도윤이는 출근했지? 네. 일찍 나갔어요. 들어오세요. 서연은 문을 열어주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조용했다. 민호는 주변을 살폈다. 복도 끝에 문은 닫혀 있었다. 차 드릴까요? 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반찬만 놓고 갈게요. 민호는 부엌으로 향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귀를 기울였다.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같았다. 집안일 도와주는 분은 안 계세요? 민호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네. 요즘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럼 저번에 본 분은요? 아, 그 사람이요? 일을 제대로 못해서 내보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호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저는 이만. 민호가 말을 끝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소리였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 창문이 안 닫혔나 봐요. 제가 확인할게요. 서연이 재빨리 복도로 향했다. 민호는 그 뒤를 따라갔다. 서연이 문 앞에 멈춰 섰다. 아버님, 여기는 제 작업실이에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괜찮아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호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재빨리 문을 가렸다.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생활은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알겠어요. 민호는 물러섰다. 서연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민호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복도 끝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주먹을 쥐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무엇을 신고한단 말인가? 며느리가 누군가를 숨기고 있다고?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민호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도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오늘 반찬 가져다 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응, 잘 먹어라. 근데 서연이 말이 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작업실 문 앞까지 오셔서 좀 불편했대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냥 소리가 나서 확인하려 했을 뿐이야. 네,
알아요. 근데 아버지, 서연이 예민한 성격이라서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다. 통화를 끊은 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이미 도윤에게 말을 해둔 것이었다. 앞으로 더 조심할 것이 분명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물었다.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냥 좀 쉬었어요. 민호는 대충 대답하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다. 일주일 뒤 민호는 다시 도윤의 집 근처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멀리서 지켜보았다. 서연이 외출하는지 확인하려 했다. 오후 3시쯤 서연이 현관문을 나섰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일하러 가는 모습이었다. 민호는 서연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아파트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민호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다. 민호는 복도에 서서 문을 바라보았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그때였다.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노랫소리 같았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민호는 문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는 계속되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멜로디는 익숙했다. 민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벚꽃 축제에서 초이가 부르던 노래였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문을 두드렸다. 거기 누구 있어요? 노래가 멈췄다. 안은 조용해졌다. 민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저 아저씨예요. 괜찮아요. 문 좀 열어줄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강민호예요. 도윤이 아버지. 도윤 오빠 아버지? 그래요. 지난번에 본 적 있죠? 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문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다. 서연 언니한테 말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가슴이 조였다. 말 안 할게요. 약속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서연 언니가 초이라고 불러요. 민호는 숨이 멎었다. 초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초이 손목에 흉터 있어요? 네. 꽃 모양이에요. 민호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0년 만이었다. 찾았다. 딸을 찾았다. 초희야, 아빠야. 문 너머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그래, 아빠야. 오래 찾았어. 초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줄래? 아빠 얼굴 보자. 안 돼요. 서연 언니가 화내요. 괜찮아. 아빠가 데리고 나갈게. 안 돼요. 못 나가요. 언니가 문 잠갔어요.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초이는 갇혀 있었다. 서연은 초이를 감금하고 있었다. 알겠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정말요? 약속해. 민호는 일어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생각을 정리했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서연이 눈치채면 초이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 확실했다. 딸을 찾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데려올 것이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내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초이가 갇혀 있다는 사실, 손목의 흉터, 서연의 폭력. 하지만 적고 나니 모든 것이 추측처럼 보였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곧 포기했다. 증거 없이 신고하면 오히려 서연이 경계를 높일 것이었다. 그러면 초이를 다시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었다. 다음 날, 민호는 다시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서연이 출근한 직후 시간을 노렸다. 복도에 도착해 문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초희야, 아빠야.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초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그래. 어제 온 사람 맞아. 괜찮아? 네, 근데 나가고 싶어요. 초희의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말투는 6살 때 그대로였다. 민호는 가슴이 미어졌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데리고 나갈게. 지금은 몸 상태가 어때? 아파요. 팔이랑 다리에 멍들었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서연이 초이를 때리고 있었다. 밥은 먹어? 가끔요. 언니가 주면 먹어요. 알겠어. 조금만 참아. 아빠가 방법 찾을게. 빨리 와줘요. 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문에 손을 댔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서연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했다. 꼭 올게. 약속해.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차가 보였다. 도윤의 차였다. 민호는 걸음을 멈췄다. 도윤이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도윤이 앉아 있었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민호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통화를 끝낸 도윤이 차에서 내렸다. 민호는 다가갔다. 도윤아. 도윤은 놀라 돌아보았다. 아버지, 여기 왜 오셨어요? 너야말로 왜 여기 있어? 회사 안 갔어?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집에 들어갔어? 아니요. 서연이 집에 없어서 그냥 가려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호는 도윤의 얼굴을 살폈다. 피곤해 보였다. 너, 서연이랑 사이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래? 그럼 됐다.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도윤에게 지금 초이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도윤은 서연을 믿고 있었다. 함부로 말했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다. 저 먼저 갈게요. 아버지도 조심히 가세요. 도윤이 차에 올라탔다. 민호는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도윤의 뒷모습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호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심스럽게 물어볼 생각이었다. 도윤아, 혹시 집에 누가 같이 살아? 아니요. 저랑 서연이만 살아요. 왜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 요즘 집에 자꾸 오시는 거 서연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민호는 말을 멈췄다. 그래? 미안하다. 앞으론 자주 안 갈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다. 통화를 끊은 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이미 도윤을 통제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다시 아파트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도에 올라가지 않았다. 1층 로비에서 기다렸다. 서연의 외출 시간을 확인하려 했다. 오후 2시쯤 서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다. 서연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는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다.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민호는 뒤를 따라갔다.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다. 민호는 차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찍었다. 차가 떠난 뒤 민호는 로비로 돌아왔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원이 말을 걸었다.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아, 아들 집에 잠깐 들렀어요. 아들분이 몇 호에 사세요?
민호는 도윤의 집 번호를 말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거기 신혼부부시죠. 부인분 참 미인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집에 다른 사람도 사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부만 사는 걸로 알아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호는 경비실을 나왔다. 경비원도 초이를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초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까 찍은 차 번호판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다음 날 민호는 동네 파출소를 찾았다. 오래 알고 지낸 경찰관이 있었다.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차 번호판 좀 찾아줄 수 있어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는 망설였다.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파출소를 나왔다. 막막했다. 그날 밤 도윤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서연이 아버지 모시고 식사하고 싶대요. 민호는 잠시 고민했다. 알겠다. 다음 날 저녁, 민호는 도윤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서연의 미소는 완벽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테이블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 서연이 요리 정말 잘하죠? 그래, 잘하네. 민호는 짧게 대답했다. 서연은 계속 웃으며 음식을 권했다. 하지만 민호는 복도 끝에 문만 신경 쓰였다. 초이가 저 안에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말했다. 아버님, 요즘 자주 오시는 거 도윤 오빠가 부담스러워해요.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제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도윤 오빠 일이 바빠서요. 아버님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알겠어요. 그리고 집에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좀 곤란해요. 서연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경고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서연은 민호를 완전히 차단하려 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서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호 씨죠? 저 경찰입니다. 민호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분이 신고하셨어요. 강민호 씨가 자꾸 집에 찾아와서 불안하다고요. 민호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일단 며느리분 집에 당분간 방문 자제해 주세요. 계속되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가 끊어졌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서연은 민호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갈 수도 없게 되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어두웠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초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노트를 펼쳤다. 다시 계획을 세워야 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경찰의 경고 이후 도윤의 집 근처에 얼씬거릴 수도 없었다. 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단골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민호는 대충 둘러댔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호는 결심했다. 직접 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호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초이를 찾기 위해
30년 동안 연락했던 사람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 오래되어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김철수. 민호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다.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한다고 들었다. 민호는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철수야. 나 민호야. 민호?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도움이 좀 필요해. 만날 수 있어? 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그래. 어디서 볼까? 다음 날. 민호는 동네 커피숍에서 철수를 만났다. 철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근데 무슨 일이길래?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며느리 집에서 본 여자, 초이와 닮은 눈동자, 서연의 폭력, 그리고 경찰 신고까지. 철수는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증거를 모아야 해. 초이가 정말 저기 있는지, 서연이 뭘 하고 있는지. 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쉽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경계하고 있으면 더 어렵고.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며느리 주변 인물부터 조사해보자. 누구랑 만나는지, 어떤 일 하는지. 그러다 보면 뭔가 나올 거야. 고마워. 친구 아니냐. 근데 비용은 좀 들 거야. 괜찮아. 얼마든지 낼게. 철수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민호는 서연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름, 직장, 차 번호판까지. 며칠 줘. 내가 알아볼게. 사흘 뒤 철수에게 전화가 왔다. 민호야, 만나자. 뭔가 나왔어. 민호는 서둘러 커피숍으로 향했다. 철수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민호 앞에 놓았다. 며느리 주변 인물 중에 수상한 남자가 하나 있어. 민호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지난번 로비에서 본 남자였다. 이름은 조민석. 30대 후반이고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알려져 있어. 근데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 무슨 일? 철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장애인, 착취 관련해서 소문이 있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식이야. 몇 년 전에도 수사받은 적 있는데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어.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 남자가 서연이랑 자주 만나? 응.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는 것 같아. 주로 조용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어? 그건 어려워. 하지만 어제 한 가지 더 발견했어. 철수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건물 사진이었다. 이 건물 알아? 서연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강서구 쪽이야. 근데 건물 안이 이상해. 1층은 비어있고 2층은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는데 사람이 거의 안 보여. 근데 가끔 사람들이 드나들어. 대부분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야. 민호는 숨이 막혔다. 서연이 거기서 뭘 하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조민석이랑 같이 뭔가 사업을 하는 것 같아. 아마 장애인들 이용해서 돈 버는 거겠지.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초이도 거기 있을까? 가능성은 있어. 근데 확인하려면 직접 들어가 봐야 해. 어떻게?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먼저 가볼게. 민호 씨는 일단 기다려. 아니야. 나도 갈게. 위험해. 저 사람들 장난 아니야. 상관없어. 내 딸이야.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그럼 같이 가자. 근데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저녁. 민호와 철수는 강서구의 그 건물 앞에 섰다. 건물은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었다. 1층 셔터는 내려져 있고 2층 창문에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갈 거야? 민호가 물었다. 철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다. 뒷문이 있을 거야. 따라와. 두 사람은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작은 철문이 있었다. 철수는 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다. 자물쇠를 따야 할 것 같은데. 철수가 가방에서 공구를 꺼내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남자 한 명이 나왔다. 조민석이었다. 민호와 철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조민석은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걸었다. 서연 씨, 괜찮아. 다 처리했어. 내일까지 서류 정리하면 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초희, 걱정 마. 기억 돌아올 일 없어. 약 계속 먹이고 있잖아. 민호는 숨을 죽였다. 초희 이름이 나왔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봐. 조민석이 통화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호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들었지? 응. 초희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들어가자. 잠깐. 서두르면 안 돼. 일단 더 지켜보자. 하지만 민호는 기다릴 수 없었다. 철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민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계단이 보였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철수가 뒤를 따랐다. 2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나타났다.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다. 민호는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사무실이었다. 책상과 서류가 가득했다. 두 번째 방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침대 몇 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다. 세 번째 방 앞에서 민호는 멈췄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울고 있었다. 민호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 여자 셋이 앉아 있었다. 모두 지쳐 보였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초이였다. 민호는 숨이 멎었다. 초이는 민호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빠. 민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초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초희야, 아빠야. 왔어. 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초이를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데리고 나갈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민호는 돌아보았다. 조민석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철수가 조민석 앞을 막아섰다. 민호 씨, 빨리 나가. 민호는 초이를 일으켰다. 초이는 다리에 힘이 없는 듯 비틀거렸다. 민호는 초이를 부축하며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철수와 조민석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민호는 초이를 안고 계단으로 향했다. 놓지 마. 조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해 철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민호는 초이를 안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철수가 뛰어나왔다. 빨리 차로. 세 사람은 주차된 차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자 철수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했다. 민호는 뒷좌석에서 초이를 안고 있었다. 초이는 민호의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민호는 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초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무서웠어요. 알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제 서연이 알게 될 것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민호는 초이를 꼭 안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놓지 않을 것이었다. 철수는 차를 몰아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뒷좌석에서 민호는 초이를 안고 있었다. 초이는 눈을 감은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호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가 룸미러로 뒤를 보며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단 집으로 가자. 병원 가면 신고해야 해. 그러면 서연이 알게 돼. 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조금만 기다려줘. 차는 노량진으로 향했다. 민호의 집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초이를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다. 초이는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다. 여기 어디예요? 아빠, 집이야. 안전한 곳이야.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을 준비해 가져왔다. 물 마셔. 천천히. 초이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민호가 컵을 받쳐주었다. 철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초이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 민호는 초이의 팔을 살폈다. 팔뚝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있었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듯한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손목 안쪽에 벚꽃 모양의 흉터가 보였다. 민호는 가슴이 미어졌다. 30년 전 초이가 차고 있던 팔찌 자국이었다. 초이야, 아프지?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파요. 언니가 뜨거운 물 부었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서연이 초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이 되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치료해 줄게. 민호는 약상자를 꺼내 연고를 발랐다. 초이는 아픈 기색 없이 가만히 있었다. 마치 고통에 익숙한 것처럼. 철수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다. 민호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명백한 감금이고 폭행이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초이 상태가 불안정해. 기억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도 증거가 있잖아. 멍, 자국, 건물, 조민석.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서연은 변호사야. 말을 잘할 거야. 게다가 도윤이가. 민호는 말을 멈췄다. 도윤이 서연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내가 판단해. 근데 조심해. 서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 철수는 집을 나갔다. 민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초이는 눈을 감고 있었다. 민호는 초이 곁에 앉았다. 초이야, 괜찮아? 초이가 눈을 떴다. 네, 근데 머리가 아파요. 약 때문일 거야.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초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떤 게? 어릴 때 일이요. 벚꽃밭에 갔던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맞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벚꽃 보러 갔었어. 그날 뭔가 일어났죠? 응. 사람이 많아서 길을 잃었어. 아빠가 너를 찾지 못했어. 초이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아빠를 찾았어요. 계속 찾았는데 안 보였어요. 민호는 초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멍청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일어났다. 초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민호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다. 초이가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다. 죽이 끓는 동안 민호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연은 초이가 사라진 걸 알았을 것이다. 곧 찾으러 올 것이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도윤이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집에 있어. 왜?
혹시 이상한 여자 본 적 없으세요? 민호는 숨을 죽였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그러는데 집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대요. 가정부였는데. 가정부? 너희 집에 가정부 있었어? 아, 아버지는 모르셨구나. 서연이가 최근에 고용했대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민호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그래? 경찰에 신고했어? 아직이요. 서연이가 일단 찾아보자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혹시. 도윤이 말을 멈췄다. 민호는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관심 있으신 것 같다고 서연이가 그랬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서연은 이미 민호를 의심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가정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요? 그럼 됐어요. 제가 오해한 것 같네요. 그래. 나중에 보자. 통화를 끊은 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초이를 가정부로 둔갑시켰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초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어디 가려고? 화장실. 민호는 초이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갔다. 초이는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저렸다. 발목에도 상처가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초이를 다시 방으로 데려왔다. 민호는 죽을 가져왔다. 먹어. 천천히. 초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떠지 않았다. 민호가 숟가락을 받아 직접 떠먹여 주었다. 맛있어요. 초이가 작게 웃었다. 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초이는 천천히 죽을 먹었다. 반 그릇쯤 먹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불러요. 그래. 조금 쉬어. 초이는 다시 누웠다. 민호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나왔다.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초이의 말투가 신경 쓰였다. 30년이 지났는데 왜 6살 아이처럼 말하는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연령도 그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부엌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약봉지가 하나 있었다. 아내가 우울증으로 먹던 약이었다. 민호는 약봉지를 들여다보았다. 서연이 초이에게 약을 먹였다고 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민호는 약봉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고해야 했다. 그러면 서연이 알게 되고 모든 게 복잡해질 것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민호는 초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초이는 조금씩 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빠, 여기 엄마 사진이에요? 초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그래. 엄마랑 아빠가 결혼할 때 찍은 거야. 엄마, 어디 있어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초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때문에 그런 거죠? 민호는 놀라 초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서연 언니가 그랬어요. 제가 사라져서 엄마가 죽었다고.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서연은 초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준 것이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초이를 껴안았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있어. 너를 지켜줄게.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초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연은 곧 찾아올 것이었다. 그 전에 준비해야 했다.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고 초이를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초이의 기억이었다. 초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해야 서연을 고발할 수 있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민호는 초이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약 기운이 빠지면서 말도 또렷해지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어 갔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흐릿했다. 아빠, 제가 왜 그 집에 있었어요? 초이가 물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아빠도 정확히는 몰라. 천천히 기억나면 말해줘. 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철수에게 전화가 왔다. 민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서연이 경찰에 신고했어. 가정부가 실종됐다고. 그리고 너를 용의자로 지목했어. 민호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 CCTV 영상을 제출했대. 내가 건물 근처에 있었던 거. 경찰이 곧 찾아올 거야.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서연은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다. 알겠어. 고마워. 전화를 끊은 민호는 방으로 들어갔다. 초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초희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경찰이 곧 올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해야 해. 할 수 있겠어? 초이는 두려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서연 언니가 화낼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용기 내야 해. 초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그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문을 열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강민호 씨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을 안으로 들였다. 초이는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윤서연 씨가 신고했습니다. 집에 있던 여성이 실종됐다고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민호는 천천히 대답했다. 네. 그 여성은 제 딸입니다. 경찰들은 눈을 크게 떴다. 딸이요? 30년 전에 실종됐던 제 딸 강초희입니다. 며느리 집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민호는 방문을 열었다. 초희가 나왔다. 경찰들은 초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손목에 흉터 확인해 보세요. 30년 전 실종 신고 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경찰 한 명이 초이에게 다가갔다. 초이는 손목을 내밀었다. 벚꽃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다. 일단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초이의 손을 잡았다. 초이가 작게 말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어. 병원에서 초이는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민호를 따로 불렀다. 따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있고 영양실조의 외상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약물이요? 정신과 약물로 보입니다. 기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론 안도했다. 초이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다. 서연 언니가 저를 지하실에 가뒀어요. 밥도 안 줬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아프다고 하면 때렸어요. 경찰이 물었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나요? 몰라요. 오래됐어요. 가족은 없었나요? 초이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빠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민호는 초이의 손을 꼭 잡았다. 경찰은 며칠간 조사를 진행했다. 철수가 제공한 건물 정보와 조민석의 기록, 초이의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되었다. 서연의 집과 강서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일주일 뒤 서연과 조민석이 체포되었다. 감금, 폭행, 장애인 착취 혐의였다. 민호는 경찰서에서 도윤을 만났다. 도윤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 네, 잘못이 아니야. 서연이가 그렇게 끔찍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누나가 제 누나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된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도윤을 껴안았다. 한 달이 지났다. 초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갔다. 기억도 조금씩 돌아왔다. 벚꽃 축제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던 일.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일. 낯선 사람들이 데려간 일. 민호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초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었다. 초이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짓기 시작했다. 아빠, 이거 기억나요? 엄마랑 저랑 같이 놀이터 갔던 날이죠? 그래, 맞아. 엄마 참 예뻤네요. 너도 엄마 닮았어. 초이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민호는 초이의 손을 잡았다. 초희야, 이제 집에 가자. 아빠랑 같이 살자. 네, 좋아요. 퇴원하는 날, 민호는 초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도윤도 함께 왔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누나,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도윤이 말했다. 초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빠 덕분에 아빠 만났어. 제가 뭘 했다고? 오빠가 아빠를 믿어줬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도윤은 눈시울을 붉혔다. 민호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민호가 만든 음식이었다. 초이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며 말했다. 아빠,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 좀 쪄야 해. 네. 식사를 마친 뒤 초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아빠, 밖에 나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일 같이 나가자. 어디 갈 거예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벚꽃 보러 가자. 내년 봄에. 초이는 환하게 웃었다. 민호는 30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초이는 방에서 잠들었고 민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긴 여정이 끝났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되찾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호는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찾았어. 우리 초이 찾았어. 사진 속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봄이 왔다. 노량진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민호는 가게 문을 열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빠, 준비됐어요? 뒤에서 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돌아보았다. 초이가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석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뺨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다. 그래, 가자. 민호는 앞치마를 벗고 외투를 걸쳤다. 가게 문에 오늘 휴무라고 적힌 팻말을 걸었다. 오랜만에 휴일이었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벚꽃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민호는 30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공원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초이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정말 예쁘다. 그래, 예쁘지.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응. 엄마가 벚꽃을 제일 좋아했어. 초이는 민호의 손을 잡았다.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사라져서. 민호는 초이를 바라보았다. 아니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마지막까지 너를 찾고 싶어 했어. 정말요? 그럼. 엄마가 늘 하던 말이 있어. 초이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언젠가 꼭 만날 거야 라고. 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손수건을 꺼내 초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울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야.
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벚꽃나무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민호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이렇게 화창했다. 아빠, 저기 봐요. 초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노점상에서 호떡을 팔고 있었다. 민호는 미소 지었다. 먹을래? 네. 두 사람은 호떡을 사서 벤치에 앉았다. 초이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뜨거워. 초이는 호떡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사진을 찍는 사람들, 풍선을 파는 상인, 모든 게 평화로웠다. 아빠, 저 30년 동안 뭐 했어요? 초이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를 찾았어. 매일. 힘들었죠? 힘들었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너는 내 딸이니까. 초이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호는 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이 합류했다.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누나,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왔구나. 일 끝났어? 네. 오늘은 일찍 마쳤어요. 도윤은 초이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은 나란히 벚꽃을 바라보았다. 도윤아, 너도 힘들었지? 민호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서연 일은 어떻게 됐어? 재판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 자격도 박탈될 거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신이 지은 죄를 치르고 있었다. 누나, 저 미안해요. 도윤이 갑자기 말했다. 초이는 고개를 돌렸다. 왜요?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말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초이는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오빠, 저는 오빠가 있어서 좋아요. 동생 처음 생긴 거예요. 도윤은 웃음을 터뜨렸다. 초이도 따라 웃었다. 민호는 두 남매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벚꽃은 저녁 햇살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아빠, 사진 찍어요. 초이가 말했다. 민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세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혔다. 민호는 화면을 확인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이거 액자에 넣어요.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초이가 말했다. 아빠, 저 반찬 가게 일 배우고 싶어요. 민호는 놀라 초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 아빠, 도와드리고 싶어요. 힘 텐데.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천천히 배워보자. 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다. 초이가 부엌에서 민호를 도왔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초희야, 파는 이렇게 써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저녁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으고 식사를 시작했다. 민호는 초이와 도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아빠, 왜 그렇게 봐요? 초이가 물었다.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좋아서. 저도 좋아요. 아빠랑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남매를 바라보았다. 너희들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고맙다. 아빠,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초이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친 뒤 민호는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내렸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과 나란히 놓았다. 여보,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 이제 행복하게 살게. 민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민호의 인생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다. 초이는 방에서 나와 민호 옆에 섰다. 아빠, 내일은 뭐 해요? 내일? 내일은 가게 문 열어야지. 너도 같이 가자. 네,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천천히 하자. 초이는 민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함께할 시간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희망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민호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30년간의 여정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딸과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그것이면 충분했다.